네, 다시 만난 세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재원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를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재원 그 학과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러시아 유라시아학과로 바뀌었는데. 그래요? 예.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다시 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참. 왜 빼요? 아니 뭐 그냥 농담식으로 러시아를 강조했는데 러시아가 전쟁 일으켜서 이제 다시 이미지가 악화돼서. 예, 그런 지금 뭐 잠깐 오가는 말 속에서 아마 우리 촌철님들이 오늘의 주제를 아마 좀 그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벌사라는 단어는 도저히 쓸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뭐 아무 생각 없는 구경꾼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참아 못하겠고 아무튼 이틀 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재원 교수를 좀 다시 모셨는데요. 지금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전쟁 상황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1년이 지난 지금의 전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예, 겁니까? 그 전황에 대해서만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흐무트라든지 일부 돈바스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프리고진의 그 러시아의 용병 부대 그들이 이제 그 죄수들까지 포함한 5만 명 정도를 이제 그 예를 들면 죄수들 같은 경우도 5만 명을 정말 쓸어 부어서 거의 4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바흐무트를 비롯한 일부 돈바스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뭐 서로 간의 참호전이니까 이제 뭐 끊임없이 그 전선에서만 교착 상태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선은 그 부분은 지금 집중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양쪽 다 아마 봄쯤에 대공격을 서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큰 공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는 것이지 뭐 말 그대로 어떤 주고받고 하는 공격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착 상태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숨고르기 예, 그러면 약간 숨고르기 차원이죠. 예. 구정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전황을? 그 전황은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동부 지역에서 계속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 바흐무트라는 것도 처음엔 러시아가 뭐 장악을 했다 그랬다 또 다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전 참 이렇게 보도들을 보면서 이 바흐무트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의 강도가 방금 뭐 참호전이란 말도 해주셨지만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수준으로 그렇게 강도가 높다. 한마디로 인명피해가 크고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첨단 전쟁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재래식 전쟁이라는 건데 저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동안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21세기 들어서도 우리는 여러 번의 전쟁을 봤죠. 뭐 아프간전이라든가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무력으로 국경선을 바꿔버리겠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집어삼키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 왔잖아요. 전쟁을 하면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덜 잔혹하게 만들자. 대량 살상을 막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민간인을 살해하면 안 된다. 근데 물론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이 한 명도 죽지 않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네. 대부분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어떤 그 미국의 악명 높은 표현으로 부수적인 피해.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일 뿐이지 민간인들을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살해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처형식으로 묶어놓고 살해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은 이제 금지를 시켜놨고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의 룰은 그러니까 피해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룰은 내전 상황이 아닌 경우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대체로 지켜졌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 이번에 학살, 키우 부근에서의 학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단 매장지들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깨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래도 지혜를 모아서 거의 한 세기 걸쳐서 쌓아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인데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좀 그것은 러시아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좀 뜻밖인 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황을 얘기할 때 고전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종전 단계가 되면은 어디가 승리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정도의 중간 평가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고전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전쟁의 목표가 뭐였느냐? 사실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런 목표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접수를 한 다음에 아예 병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괴뢰 정권을 세워가지고 그 위상국을 만드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저번에 잠깐 이야기한 이런 거 동부 공업지대만 먹고 빠지는 거였는지, 이 목표에 따라서 지금 전황 평가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젠가 또 역사가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밝혀주겠지만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었을 것이고요.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은 이제 뭐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제한전을 처음에 벌였다는 얘기를 많이 애당초부터 전략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아마 말 그대로 이렇게 대량 살상을 처음에 목적으로 했을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쉽게 봤던 것이죠.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국민들이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자국도에 비해서 좀 부유하니까 이 러시아의 국적을 얻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유혹이었습니다. 특히 뭐 전혀 다른 민족들도 그러할진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동슬라브 계통에 속하고 하니까 또 많은 친척 관계도 얽혀 있고 또 심지어 러시아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했던 면이 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정권의 이제 예를 들면 젤렌스키라든지 이런 지도부를 빨리 제압하고 그러면 아마 많이 반겨줄 것이다. 그리고 큰 저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차별 살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플랜 B로 빨리 이동을 해서 자신들이 두 번째,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뭐 예를 들면 친러 정권을 세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연방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작전은 실패했지만 최소한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즉 겉으로 얘기하는 탈나치, 탈나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아주 목숨을 걸고 러시아 입장에서 지키고 있는 사수하고 있는 그 영토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돈바스 지역도 좀 더 확대된 돈바스 지역을 원했고 그다음에 지금 헤르손과 자포리지아 같은 새로 얻은 지역 또 그것을 크림까지 연결시키는 그 모든 작전에 이제 그 영토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적어도 플랜 B 정도에 해당하는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게 먼저냐 갖고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가 없었고요. 원래는 다 장악하고 싶었는데 혹은 서부 정도만 고립시키고 대부분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실패했고 이러한 역사는 지난 2013년, 14년에 그대로 재현됐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많은 러시아계들이 이제 환호를 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어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이제 플랜 B 정도로 이동을 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정훈 기자는 러시아 애당초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잡았던 목표가 뭐였다고 보세요? 이게 그것을 뭐 누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긴 싶지만 제가 보기에도 처음부터 어느 선까지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협상을 그동안에 양측이 휴전을 위해서 진행을 해온 걸 보면은 러시아의 태도들이 이렇게 점점 좀 변해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2월 24일 날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그리고 딱 나흘 뒤 2월 28일부터 양측이 벨라루스에서 만나서 굉장히 일찍부터 협상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래서 2월 달, 3월 달까지 한번 5차례, 6차례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이때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즉시 휴전하고 뭐 철군하라 이렇게 원론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수준이었고 그때 처음에 러시아 쪽에서 얘기한 거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고 그다음이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을 해라. 그리고 전쟁 전에 이제 친러 지역이라고 러시아가 주장해온 그 동부의 돈바스와 루안스크 이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라.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었고 그다음엔 성과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그 교착 상태로 협상 자체가 결렬돼 있다가 그 다음에 3월 말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판을 재정비라고 다시 논의를 하겠다라면서 얘기를 한 게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중립성 문제, 즉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는 거, 네.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맞아요. 예, 사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뭐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제 그랬다가 4월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데 러시아 측에서 많이 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쪽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담판을 지어야겠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거부했지만 물밑에서는 러시아도 이렇게 양자 대화를 받아들일 뜻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때 부각이 된 것이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푸틴은 반인도 범죄자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그리고 이때 또 약간 좀 외부에서 끼어들어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이 뭐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푸틴은 전쟁 범죄자다.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벌받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푸틴이 곧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협상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다. 한마디로 저런 태도로 나온다면 협상할 수 없다. 네, 이때부터는 전쟁 범죄자가 된 러시아가 이제 그걸 막아선 거고 그리고 뭐 유엔 사무총장이 찾아가서 푸틴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러시아는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7월부터는 러시아의 태도가 그러니까 침공 이전 상황에서의 현상 유지, 즉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이 좀 제한을 받고 그 상태에서 끝내자,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러시아가 이제는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9월 말에 그 4개 지역, 루안스크와 돈바스를 비롯해서 메르손, 자포리자까지 4개 지역은 아예 러시아 땅이다라고 병합 선언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러시아의 태도가 계속 연말 연초까지 올해 초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게 러시아 땅인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된 상태고 아주 최근에 즉 어제 그제 상황이 이제 중국이 조금 중재에 나서려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상황까지 온 건데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그러니까 최소한 그 4개 지역을 아예 러시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경선을 변경하는 이 상태까지는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확실하게 좀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저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 얘기를 그동안 많이 안 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아주 대대적으로 저기는 항상 러시아 땅이었고 앞으로도 러시아 땅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전혀 목적이 다른 것이죠. 애당초 플랜 A였던 플랜 B였던 시간에 중간에 여기는 그냥 우리가 굳히기로 돌아간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서방 언론이 이렇게 러시아가 동부전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동부전선을 지키고 있다는 평가도 지금 가능해지는 부분이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지킨다는 의미가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빼앗은 땅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전황을 평가하는 또 다른 하나 이제 다른 어떤 기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다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버티기 힘들 걸 금방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게 많은 전망이었잖아요. 그러길래 니네 왜 핵무기 다 포기했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의 어떤 뭐냐면 입방정 떨었던 분들의 그 전망에 기초해 본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건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비교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흔히 알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2차 대전 때 뭐 일부는 뭐 나치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그 독일 나치와의 그 큰 전선이 그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많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를 당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어쨌든 자기 조국의 영토를 빼앗기고 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로 하는 것을에 대한 반격과 이것을 이제 러시아는 역사에서 자신이 침략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점령지의 어떤 그 민족들의 저항에 의해서 많이 그러한 뭐 역할들이 분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 의지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러나 그런 의지만 갖고 현대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동안에 뭐 무기 지원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 이제 우리 간과하고 있는데 2013년, 14년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자국의 영토를 빼앗겼고 크림반도 그때 크림반도 얘기하는 빼앗겼고 또 돈바스 일부 지역으로 나중에 축소되었습니다만은 그 지역도 결국에 이제 일종의 이제 러시아 제 표현으로는 괴뢰국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내정 상태가 이어졌죠. 그런 상태를 보고 이제 결국 이제 뭐랄까요 그 군사적인 어떤 개혁 이런 조치를 많이 취해왔고 군대 이제 현대화를 이제 계속 추구해 왔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춰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때 이미 뭐 미국 무기가 엄청 많다기보다는 그런 이미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다는 것을 러시아는 간과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계를 비롯해서 동부에서는 대환영을 할 줄 알았던 그런 러시아의 작전 미스도 하나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보는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이제 동반 입대를 한다든지 뭐 네. 이런 어떤 뭐 자원 입대하면서 결국은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에다가 서방의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결과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할 때는 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번 조명을 해본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우크라이나 이곳을 좀 조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나라라고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뭐 알다시피 위치로는 러시아의 서쪽에 있고 서유럽의 동쪽에 있죠. 그 사이에 낀 나라. 예, 항상 보면 사이에 끼었다라는 게 옆에 좀 아이고. 사나운 존재가 있을 땐 참 슬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북쪽에는 벨라루스는 거의 러시아의 뭐 지금은 거의 러시아나 다름없는 상태인 벨라루스가 있고 이제 서쪽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다음에 남쪽은 바다죠. 흑해이고 그 중에서 흑해 일부 지역 러시아 쪽에 있는 곳은 또 뭐 따로 뭐 아조프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유럽에서 면적만 따져서는 6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뭐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침공 전에는 인구가 한 4,10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뭐 중세에 그 동유럽에서 슬라브족의 정치체들이 부상했던 시기에 그 처음에 확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이제 슬라브족의 중심체가 그 키예반 루시 뭐 이렇게 해서 키예프 루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근데 사실 그 뒤에는 뭐 13세기의 몽골 침략으로 무너진 다음에는 계속해서 뭐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든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제 여러 제국들의 통치를 받았고 어떤 독립국가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던 지역이죠. 근데 19세기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주의가 많이 힘을 얻었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시기에 잠깐 공화국을 수립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소련 붉은 군대에 이제 점령됐고 1922년부터 소련에 편입이 됐었어요. 뭐 2차 대전 때 잠깐 뭐 독일에 점령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러시아계가 많다, 뭐 민족 집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 최근 통계라고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1990년대 초반 통계, 2000년대 초반 조사 이런 것들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하고 뭐 종교적으로 보면은 뭐 기독교가 한 90% 정도라고 하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뭐 유럽에서 거의 최빈국에 해당되죠. 최빈국.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부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는 어떤 독자적 민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구정 기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어 본 적은 많지가 않아요. 중간에 이제 헤트만의 이제 연방 어떤 국가가 있었긴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짧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그 지역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던 러시아와 구별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이건 별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꾸 민족의 국가를 반드시 형성을 해야만 어떤 그것이 근대 이전이라도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헷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많은 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엄연히 우크라이나 오는 사람들이 키예프 루시라고 해서 러시아랑 같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몽골 지배가 240년 이상 있었고 또 계속 어쨌든 유럽 국가들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안타깝다기보다는 동슬라브족에서 분화가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래서 그 민족은 분명히 어느 정도 러시아와 구별되게 발전을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의 현재 그 우크라이나가 하는 그 땅은 분명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원래 거주지에 비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뭐 1000년 전에 만들어졌든 아니면 뭐 레닌이 만들어줬든 아니면 뭐 최근에서야 뭐 국가를 이뤘든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민족체 그것이 뭐 국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이고 그것은 뭐 바로 침공 직전에 푸틴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것은 뭐 800년 전에 잠깐 있었던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정말 위험한 제국주의적인 발상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 당군의 후손이 다 하면 저 북만주까지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몽골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 심지어 러시아계까지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점점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너무나 확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민족은 다양하지만 그런 국민이 형성되어 있는 걸 러시아는 그 전에 그걸 막고 자신의 오래된 제국적인 기획을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호의 뜻이 뭐예요? 그게 이제 우 하면은 어디 네. 뭐 인 뭐 앳 이런 거고요. 네. 끄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나 슬라브 공통으로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오랑캐 뭐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는 러시아 입장에서 변방에 예, 있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냥 그 국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은 또 다르게 스스로 부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모욕적으로 얘기가 들리진 그래요? 않았는지 뭐 어쨌든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구나. 또 자신들 부르는 용어도 또 다 별도로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번 전쟁 배경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유로마이단 혁명을 이야기하던데 이건 뭐예요? 유로마이단이라는 게 그 키예프에 있는 원래 광장 이름인데 그러니까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니 그 전에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때도 쭉 보면 지금 벌써 한 이제 시간이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의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새 공화국이 된 이후의 역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무언가를 자기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좀 하려고 하면 러시아가 윽박지르고 근데 우크라이나인들이 좀 독재적인 성향의 친러시아계 정부에 저항해서 거리로 나와서 뒤집어 엎으면 다시 또 러시아가 윽박지르고 다시 친러시아계 권위주의 통치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것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2013년에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었는데 2004년에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있었죠 오렌지 혁명. 예.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2004년에 왜 일어났냐면 당시 대선에서 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2004년에는 선거를 다시 해갖고 야누코비치가 져서 집권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10년에 다시 선거에서 야누코비치가 이때는 뭐 국제기구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선거였다라고 하고 그때 당선이 됐어요. 근데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친러시아 성향이었는데 반서방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집권한 뒤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방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혹은 가입이 아니더라도 관계를 강화하려고 협력 협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이랑 안 하겠다. 러시아 쪽에 관세동맹에 들어가겠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러시아 압박에 밀려서 이건 국가 전체의 노선을 틀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유럽연합으로 가면 잘 사는 길로 가는 거고 러시아로 가면은 이 부패와 못 사는 길로 가는 거라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13년 말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 2014년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2014년 2월에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틈을 타서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장악해서 크림반도를 이제 그걸 사실상 탈취를 해버렸고 그리고 곧이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전 우리는 러시아가 좋다라면서 분리주의 세력이 이제 그렇게 내전을 벌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 20일 이제 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뭐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의례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돈바스 벌써 내전이 9년인데 그 동안에 그 지역에서 숨진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 기념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바이든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는 이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 지금 뭐 1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무력 도발과 전쟁 행위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행보였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족적 감정이 형성됐고 되게 안 좋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연원이나 기원이 있는 겁니까?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독자성이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되게 놀랍게도 16세기 때부터도 여러 차례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어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금지가 예, 됐어요. 언어 사용에 대해서 제국 시대 때부터 해서 쭉 굉장히 여러 차례였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건 단순한 지방어, 그러니까 뭐 사투리가 아니라는 걸 또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독자성을 이제 인정을 오히려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는 꼴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인들은 끊임없이 이제 탄압을 좀 받아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홀로도모르라고 2033년 이쯤인데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스탈린 시대에 이제 강제 집단화 정책 과정 속에서 또 마침 전염병도 돌고 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 지금도 뭐 정확한 숫자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략 300만 명이 아사했다, 뭐 병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그리고 정도로.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그러니까 러시아 동부 이런 쪽으로 끌려가잖아요. 집단이 그렇습니다. 집단 강제주도 당했고 또 많이 망명도 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고통 겪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죽어서 그때 기억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게 이제 근데 큰 이게 계기였군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약간 의도적이었다는 그런 또 설도 있습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 민족의 어떤 독자성을 많이 파괴하기 위해서. 근데 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기억들이 있고요. 그런 기억 속에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이 소련의 이제 강제 집단화 정책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때 나치와 소련 양자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게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찌되었던 1991년 독립을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유럽 마이단도 하나의 상징인데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자신들의 미래를 뭐 당연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따르자면 러시아랑 나빠질 게 나빠져 좋아할 게 없는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미래의 모델을 뭐 물론 일부는 결국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유럽의 주변국이 되는 게 좋은 것이냐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러시아가 구소련 붕괴 이후에 전혀 모범적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민주주의와 어떤 인권을 지향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독재 지향적인 정권을 러시아가 지지를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실질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모델을 그쪽으로 삼는 건 너무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복지적 측면이나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보기가 싫었고 좀 더 민주화된 국가가 옆에 등장한 것이 이제 점점 독재 국가가 되는 푸틴의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물론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서의 지향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친서구적인 게 서쪽이고 동쪽은 좀 친러시아적인 게 있긴 합니다만 예.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야누코비치 그 어떤 구소련 국가에 비해서도 그 두 차례 이상의 시민 민주화 혁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친서구든 러시아든 어쨌든 우크라이나 민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정권이 있으면은 거기에 저항해서 정권을 바꿔냈거든요.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항상 그 과정 속에서 독재는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은 어찌되었든 서구가 지휘하니까 그렇게 간 것이지 우선 완전히 뭐 무조건 처음부터 그 서쪽은 친서방이고 동쪽은 친러시아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유셴코라고 하는 친서방 정권도 여러 가지로 잘못했을 때 다음에 야누코비치가 된 것이고 또 야누코비치 정권 하에서 엄청난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한 것이고 이런 게 우선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좀 더 포인트라고 부연 봅니다. 설명을 하자면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러시아가 계속해서 왜곡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러시아는 독립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독립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라는 것을 내심 인정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에 그때 이제 나토가 우크라이나랑 크로아티아, 조지아 이 세 나라를 그러니까 나토 가입의 일종의 전 단계 절차인 이 행동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하는 지정 국가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푸틴이 반대를 했고 나토 안에서도 이견이 생겨서 결국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푸틴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한테 한 말이 나중에 보도가 됐는데 우크라이나는 진짜 국민 국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어떤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 민족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민족 국가도 아니고 이런 것도 그렇고 당연히 내정 간섭이 심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유럽에선 최빈국 중에 하나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가 뭐 그 구매력 기준으로 한 14,000달러면 사실 세계 기준으로 봐서는 좀 중위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나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가입을 하려고 한 것들이 계속 좌절된 경험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서쪽만 바라봤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노려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서쪽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문인 게 이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의 그 서부와 남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농업지대, 소련 전체에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 생산기지. 근데 우크라이나의 동부는 산업지대, 그러니까 소련 전체의 산업을 위한 생산기지. 한마디로 독립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소련의 부속물이었기 때문에 소련 전체 경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고 필요한 부분만 동원하는 체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한 다음에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인 발전이 늦어진 거고 이제 그래서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들어가거나 유럽과 협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원도 받고 이제 세계 경제의 통합이 돼서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부러워했을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꾸 서구를 바라본 게 문제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더 나은 삶과 발전의 기회를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이고 그러니까 서쪽을 볼지 동쪽을 볼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뭐 관점의 문제를 떠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는 주권 국가를 침공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은 무슨 뭐 이념이니 뭐니 체제니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잖아요. 지금 한 사상자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정확한 통계는 잡기 어렵지만 뭐 그러니까 사상자죠. 그러니까 사상자는 대략 2만에서 미국의 그 밀리 합참의장은 4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인구 과장된 것 같고 어쨌든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고요. 또 양쪽 다 군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또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10만에서 20만 사이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사상자가 또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군대도 그에 못지않게 한 10만 정도일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민간인 사상자도 사상자인데 아까도 잠깐 교착사 때 얘기하다가 좀 깜빡했는데 지금 이제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후 그 결과로 이제 교육 시설이나 의료 시설이 완전히 파괴가 돼갖고 뭐 전기, 수도, 난방 뭐 모든 것들이 지금 파괴가 돼서 복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인프라의 한 40%가 좀 파괴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또 난민화된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난민인데 난민도 이제 해외로 특히 유럽 쪽으로 빠져나간 난민이 8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800만이나. 제일 중요한 게 또 국내에서 지금 격전지에서 국내 난민만 해도 또 그 정도 숫자 혹은 더 된다고 얘기합니다. 총 한 1,600만 명 정도가 이래저래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온 상태인데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유럽에서는 뭐 범죄에 그렇죠. 연루되기도 하고 또 그렇죠.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어제 보니까 이 환경 문제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4명 정도가 사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거의 뭐 전쟁 이후 지금까지 960시간을 벙커에서 아이들이 지낸다고 합니다. 이 미래 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걸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뭐 환경 문제도 심각해서 뭐
1,600개 이상의 동식물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농지의 3분의 1 정도는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태고 거의 뭐 32만 발 이상의 지금 폭격을 통해서 이제 거의 모든 영토가 정말 황폐화되고 있고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지금 위험한 그 쥐뢰도 매설돼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미래를 이제 옥죄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GDP도 작년에 비해서 한 30%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실업률도 사실상 30% 육박한다 이럴 정도로 뭐 굉장히 총체적인 지금 초토화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일부 언론 보니까 뭐 한국 전쟁 비스무리하게 좀 닮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놓은 언론도 제가 봤는데 한국 전쟁이 되게 그 끔찍한 전쟁으로 사실 기록이 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100만?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있었던 규모는 100만. 그때 인구 규모를 생각을 그렇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장기간 되면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전쟁 언제 끝날지 지금 기약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 같은데 두 분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그 정치평론가 뭐 존 페퍼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양쪽이 다 초토화되는 수준에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 상태에서 교착되어 버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휴전 문제가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진행을 하고는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의 요구를 왜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들이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도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이 땅 내주고 휴전하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낫지 않느냐. 속칭 더 큰 피해보는 여기서 퉁치는 게 낫다. 또 그 뭐 비판적인 지식인이라고 했던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도 아니 그냥 땅을 내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견해들이 결국은 다 피해자이고 약자인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그만둬라. 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인데 그런 기본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플러스 협상이 되려면 협상을 하는 양측이 서로에 대해서 일말의 신뢰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내부의 여론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결사항전을 계속할 것이다. 영토적인 통합성, 즉 그 땅을 빼앗기고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사실 전쟁 뒤에도 몇 차례 여론조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러시아에서 전쟁을 지지한 여론에 비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끝까지 가자라는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죠. 당한 나라니까. 근데 이게 약간씩 톤 차이는 있는 게 우크라이나 내에서 몇 차례 조사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는 당연히 90몇 % 이렇게 높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결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몇몇 지역에서 교전이 격렬하게 벌어졌던 곳에서 물어보면은 이 외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가 피난 온 사람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은 이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냐 땅을 지키는 게 먼저냐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게 먼저이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조금 높은 그 점 말고 예. 키신저나 촘스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영토 수복이 가능하겠느냐 어렵지 않느냐 혹시 이 판단을 깔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수복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워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에서 이것은 러시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결사항전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러시아의 의도를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제 있는 면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떤 감동적인 메신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도 이제 확실하게 피해자로서의 우크라이나 입장을 알리고 또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원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인들을 규합하고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가 무슨 이렇게 흔들려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정리를 이 선에서 끝내자 이렇게 외부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전을 빗대서 보면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거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휴전회담 갔던 거잖아요. 혹시 물론 당장 뭐 지금 이번에도 바이든은 가가지고 뭐 5억 달러 또 지원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 미국이 표변을 해가지고 우리 더 이상 군수물자 지원 뭐 안 해줘 해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윤리적인 어떤 생각과 또 그런 현실적인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갈 가능성도 높죠. 근데 아까 한국 전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사실 조금 완전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전선이 오르락내리락 양쪽이 다 초토화됐죠. 지금은 어쨌든 한 국가 안에서 일방적으로 한 국가 내 지역이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점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초토화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비교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겠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저런 그 뭐 진보적인 지진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뭐 생명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보다는 자꾸 어떤 미국이 잘못했다. 이런 지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일종의 어떤 뭐랄까 선제 타격 뭐 이런 정도로만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지금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유발했다. 그렇죠. 유발했다. 또 러시아는 약간의 그 위험을 없애는 그런 전쟁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 더 플러스 이 지역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막 뒤섞이면서 뭐 마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 젤렌스키 혼자의 전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좀 잘못 오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것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생명을 경시하는 거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빼앗긴 땅을 수복하는 그 국가의 그 지도부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생각, 민중들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일제시대 때 그러면 독립운동을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어차피 질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여기 멀리 앉아서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이라는 게 사실 그 정도로 많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 얘기를 하는데 뭐 독일이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다. 뭐 올 초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레오파드 2 탱크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우크라이나에 그 탱크를 준다 해놓고 나서 그 제작사인 그 독일의 라인메탈 쪽에서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 지금 뭐 이런 상태고 F-16 전투기 보내달라. 이렇게 핵심적인 무기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미국도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미국에게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가 결국 배신당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러시아는 뭐 대단히 막강하느냐. 또 그것도 또 사실상 아니고 뭐 일각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자꾸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지원을 막기 위한 견제구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뭐 러시아와 관계를 끊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한 것은 중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뭐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인 거고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뭐 중립이다. 물론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 편에 서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중국은 러시아판을 현재 뭐 러시아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라든가 어떤 국제적인 이 진영 싸움으로 이렇게 사태를 보면은 오히려 또 가려지고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마지막에 아까 잠깐 그러니까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젤렌스키의 위상은 아직도 확고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 뭐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그러는가 그렇게 부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건 너무 과장이고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 젤렌스키가 뭐 다른 행동을 했었어도 어쨌든
지지는 받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젤렌스키는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1년 됐고 또 많은 재밌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시위도 있었어요. 살짝 조금씩 이제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뭐 계엄 상황이나 다름없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젤렌스키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아마 뭉쳐서 싸우려고 하니까 분명히 인기는 어느 정도 이상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뭐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개인 인물로 보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사람 또 우크라이나 이끌어가는 사람을 봐야지 그 개인이 무슨 뭐 욕망이 있거나 정치 욕망이 있거나 뭐 그들의 정당이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보는 거는 좀 과도하게 우리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 그런 평론가들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